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2022년이죠 벌써. 2022년 1학기. 그러니까 이게 3주차 1강입니다. 우리가 개강을 목요일날 시작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더 이상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목요일날 시작했던 걸 첫 주차로 치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16주차 1강까지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죠? 2주차 1, 2강을 찍었고, 물론 이제 아직 현재 시점이 오늘 3월 1일 3일절이니까 아직 첫 강의를 시작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1주차 3강이 되는 거죠. 1주차 3강이 되고 2주차 1, 2강은 찍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강의실에서 수업하고 다시 3주차 1강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연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연은 이야기까지 했고, 이제 뭐 우리 교재의 본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세계의 시작이라는 얘기고, 그 세계의 시작이라는 게 이제 뭐 창조 신화 같은 거, 창조 신화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창조 신화와 관련해서는 뭐 좀 더 앞으로 진행이 되면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리스의 창조 신화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익숙한 창조 신화하고, 즉 기독교. 물론 이제 기독교는 종교라서 이게 신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비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도 이제 신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 신화하고 그리스의 창조 신화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창조 신화가 창세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리스의 창조와 관련된 신화들은 이 두 사람,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작품들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제로 적어놓은 게 신화 작품의 최초 저자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뭐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언제 또 한번 간단하게 얘기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리스 본토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얘기를 또 뭐 지금 다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좀 잘라서 얘기하면, 기원전 한 3000년쯤에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그 전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주민들 얘기예요. 그들이 미케네 문명이란 걸 이루고 살다가 어느 날 없어졌고, BC 12세기경쯤 보통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시점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400년 동안 도시 문화라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농촌에 아주 작은 촌락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문자 기록이 없죠. 문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그리고 어떤 중앙 집권화된 왕권 이런 것도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이라서, 적어도 고대에는. 그래서 기왕 있었던 선문자 A, B, 선문자 B 이런 문자들이 있었는데, 그 기록들이 이제 한 400년 동안 발견이 안 되다가 BC 9세기에서 8세기로 접어들면서 문자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페니키아의 자음 문자에다가 모음을 추가해서 최초의 알파벳이 그리스에서 만들어지죠. 그 문자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작품들, 이건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작품이라기보다는 창작 시기가 그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만들어진 시기쯤에 나왔던 최초의 작품들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작품들입니다.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의 서사시인데,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이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있죠. 우리가 이제 강의 첫 시간에 고전의 신화의 고전들을 소개하면서 간단히 소개를 했던 그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시오도스는 그보다 조금 나중에 후배격인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사이의 서사시인,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대하 서사 드라마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서사와도 연결되겠습니다만, 고대 그리스의 장단 육복격의
정형시인 뭐 이렇게 정형시라고 생각하면 돼. 운율이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서사시는 신과 인간들의 영광을 다룬 그야말로 뭐 그게 뭐 스펙타클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다 맞지는 않고 헤시오도스는 스펙타클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서사시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형시고 그다음에 육법교의 정형시고 신과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로 뭐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창조 신화와 관련해서 보면 호메로스에 전해지는 얘기들, 그러니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같은 이 작품에 전해지는 얘기들은 좀 단편적입니다. 왜냐하면 호메로스는 뭐 최초의 그리스 시인이지만 뼛속부터 시인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굉장히 잘 짠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들의 어떤 창세기 이런 것들을 따로 페이지를 할애해서 뭐 이런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깔끔한 작품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목적 자체가 호메로스의 목적 자체가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스를 창작했을 때의 목적 자체가 뭐 창조 신화를 다루기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편적으로만 전해집니다. 뭐 최초의 바다라든가 뭐 최초의 강이라든가 여기서 모든 게 나왔다. 뭐 이 정도 언급만 전해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헤시오도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작품이 대표적인데 신들의 계보라는 작품이 있고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었죠. 신들의 계보라는 작품이 있고 일과 나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신들의 계보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말 그대로 신들의 계보를 그러니까 신이 누구로부터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창세기에 나오죠. 성경에 구약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담이 뭐 이불을 먼저 만들고 그죠? 자기 갈비뼈들 이렇게 꺼내서 그 사이에서 카인과 아벨이 나왔고 뭐 카인은 누구를 낳고 아벨은 누구를 낳고 뭐 그래서 쭉 가서 예수 그리스도니라 뭐 이렇게 끝나죠.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사람의 족보지만 여기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계보에서 얘기하는 건 신들의 족보입니다. 근데 신들의 족보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발전했다고 그럴까요? 세계가 형성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서 바로 이제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는 신들을 비롯한 세계의 발생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창조 신화가 담겨 있는 거고 일과 나날에도 원래 일과 나날은 페르세라고 하는 헤시오도스의 다른 형제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고 농사 짓는 계절의 변화와 맞춰서 쓴 농가 원령과 비슷한 성격도 갖고 있는 작품인데 여기에 이제 자기 형제 페르세를 계몽하느라고 옛날에 신들께서는 이러하셨다 뭐 이런 옛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다섯 시대 뭐 황금 시대, 은혜 시대, 뭐 철의 시대, 청동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역시 이제 세상의 변천과 관련된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호메로스가 더 오래된 시인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리스 최고의 시인이지만 지금 당장의 목적, 세계의 시작이라는 목적에 비추어서는 이 헤시오도스의 다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재미없는 남의 집 족보가 뭐 그렇게 재밌겠어요? 그렇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 명칭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헤시오도스가 그 당시에 전해지던 여러 가지 신화들과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전해졌던 여러 가지 신화들을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재결합해서 또는 정리해서 이 책들을 쓴 거죠. 신들의 계보와 일과 나날. 신들의 계보는 그야말로 그 정리한 내용들이고 일과 나날은 자기 형제간에 있었던 얘기에다가 신화 얘기를 버무린 거죠. 교훈담으로서. 그런 구성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뒷배경으로 있는 모습이 저쪽이 호메로스 거고 이쪽이 이제 헤시오도스. 근데 뭐 옛날 석상이라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런
그림들이 돌아다니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이 지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서 뭐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지도들이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스예요, 당연히. 지금 현재 그리스와도 모양이 다 산천은 의고 하니까 인거는 간데 없어도 자, 이게 이제 그리스 본토고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 여기 있는 지명들은 다 옛날 고대 그리스 지명들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요 밑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이제 지도를 좀 좁혀 놓으니까 여기는 안 나옵니다. 무슨 섬이죠? 크레테라는 큰 섬이 있고 여기도 많은 신화들이 있는 곳이에요. 본토를 보시면 여기 마케도니아 이런 지역으로부터 쭉 반도로 내려온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 되게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서 여기 또 큰 덩어리에 뭐 섬은 아니고 영육지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사실은 따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부릅니다. 딱 여기까지는 대륙이고 마치 여기가 반도인 것처럼 취급이 되는 거죠. 우리 그럼 좀 억울해요.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지명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여기 아테네가 있고요. 유명한 아테네.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아주 좁은 지협이라고 하는데 지협. 여기에 코린토스라는 도시 국가가 있고 또 하나 유명한 스파르타는 이쯤에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 저 남쪽에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터키 지역인데 옛날에는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 있고 이쪽에는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레스보스라는 섬이고 여기 이제 사모스라는 또 중요한 섬이 있고요. 트로이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일리움이라고 써 있죠. 여기 일리움. 트로아스라고도 써 있죠. 트로아스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겠죠? 여기 안에 이제 뭐 흑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바다 요게 에게해입니다. 나중에 또 신화 얘기할 때 나올 텐데 왜 우리는 일본과 우리 사이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부르나요? 동해.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우리 사이에 있는 바다는 황해.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 쪽에 있는 바다는 남해. 그렇지만 그 바다는 다 통틀어서 뭐다? 태평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태평양 그 큰 바다니까 그 큰 바다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자기네 쪽과 면해 있는 부분들을 이루는 다른 이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지만 크게는 지중해지만 여기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에게해라고 부르는 거죠. 저쪽에 뭐 발트해도 있고 무슨 뭐 이탈리아 쪽에서 부르는 이름, 프랑스 쪽에서 부르는 이름 다 달리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지도.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 좀 전에 여기 보시면 이오니아 방언으로 작품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헤시오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오니아 방언을 쓰는데 이오니아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좀 더 앞으로 가요. 여기 터키 지역 중에서 여기 그 에게해 쪽에 면한 해안 부분들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해안 부분 이걸 소아시라고도 부르는데 이 중에 이제 이렇게 그 해안 쪽에 면에서 쭉 붙어 있는 도시 국가들을 묶어서 이오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온이라는 영웅이 와서 뭐 세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말도 이오니아 말이고 근데 그 이오니아 말은 넓은 지역에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쓰는 방언이랑 같은 방언에 속해요. 아테네 사람들도 이오니아 쪽 방언에 속하긴 하는데 엄밀하게는 아테네 사람들의 방언은 아티카 방언이고 여기는 이제 이오니아 방언이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에로 끝나는데 여기는 아로 끝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 여긴 본토기 때문에 본토에서 그리스는 사실 땅이 많이 척박해요. 특히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 돌산들도 많고 이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좀 더 이렇게 숲도 있고 그렇고 여기 또 좀 뭐 가면 농지도 좀 많고 그런데 이쪽의 부분들은 좀 척박해요. 그래서 그리스는 일찌감치부터 해외로 진출해서 식민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도시를 점령했을 수도 있고 아직 사람이 안 사는 곳에 새롭게 개척 도시를 만든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이쪽이잖아요. 그리스 본토를 벗어나면 여기 이 해협을 지나서 여기가 이제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그 지점입니다. 헬레스폰토스. 근데 여기를 지나서 여기 이쪽에 내려와 이주해 와서 여기에 많은 그리스 도시들을 세운 겁니다. 이게 땅은 뭐 터키 땅이고 옛날에는 다른 민족들이 지배했던 땅이긴 한데 그리스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중국 화교들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퍼져 살았던 것처럼 물론 이제 거기는 나라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건 고대니까 나라를 새로 만들고 또는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프랑스, 오늘날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스페인까지 그 해안 따라 도시들을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민 도시 중에 여기 이오니아 지역에서 오히려 문명이 개화해서 여기서 최초의 서사 시인들이 나타나는 거고 호메로스는 그냥 이오니아 사람이라고만 돼 있어서 정확히 어느 동네 사람인지 잘 모르고요. 여기 표시된 퀴메라는 곳 출신이 바로 헤시오도스입니다. 근데 헤시오도스는 여기서 태어나긴 했는데 아버지가 헤시오도스 어렸을 때 이주해서 이쪽으로 본토로 이주해 옵니다. 여기도 뭐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알록달록 색깔도 이쁘고 해서 뭐 이렇게 한 건. 여기 크레테 섬 이제 보이시죠? 여기 로도스 섬이고 로도스. 여기 이제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200년 그러니까 3세기에서 2세기 사이라서 헬레니즘 시대라서 지도가 다릅니다. 페르가몬 동네, 셀레큐드 왕국, 마케도니아 왕국 뭐 이랬던 시절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하고 직접 관련 없으니까 넘어가고 다시 거기서 이주해 왔다고 했잖아요. 이주한 지적이 요거 확대하면 요쯤입니다. 테베족 요 근처 그 부분을 지금 확대를 할 겁니다. 아니 다른 화면으로 보여줄 거예요. 이거 요 그림. 그래서 어디로 이사 오냐면 여기 헬리콘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1748m라고 돼 있죠. 그 산 등성에 있는 아스크라라는 동네인데 촌동네. 이 동네는 넓게는 보이오티아 지역이고 이 지역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보이오티아 지역이고 좀 더 좁게는 테스피아이 지역이고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보이오티아의 테스피아이의 아스크라라는 곳에 이주해 왔는데 헬리콘 산이 큰 산이 여기 있는 거죠. 테베니 뭐 이런 엘레우시스, 아테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메가라, 코린토스 이런 데 다시 나올 겁니다. 우리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이 헬리콘 산이 왜 중요하냐면 헤시오도스가 양치기 아까 설명했었죠. 소아시아에서 이주한 보이오티아 출신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헬리콘 산에서 양치기를 하던 중 무사 여신의 불을 받아 신이 되었다. 뭐 가난한 농부의 집안이어서 헤시오도스는 양치기였는데 그 양들은 이제 날이 더워지면 더운 데서 못 사니까 양치기들이 이제 양들을 몰고 산 올라가서 헌산한 데 데려가서 풀을 몇 달씩 뜯기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영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무사 여신, 무사 여신은 뭐
첫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죠. 그 아폴론의 지위를 받는 무슨 서사시, 서정시, 역사, 천문학 등등을 다루는 9명의 여신들을 통칭하는 게 이제 무사 여신들인데 그 여신의 부름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시인이 됐다. 그러니까 고대 시인이라는 건 마치 신이 불러주는 거를 그 약간 이게 실성한 상태에서 무당이 접신하듯이 그 상태에서 그 시를 듣는 거예요. 자기가 시를 창작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오늘날 따져보면 창작이겠지만 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자기 입을 통해서 얘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이 중요한 거예요. 헬리콘 산이. 자, 그래서 바로 그 무사 여신의 영감을 뒤에서 백허그로 받고 있는 헤시오도스의 모습입니다. 젊은 시인. 이 그림이 참 독특하죠? 우리 앞으로 이제 자주 보게 될 화가의 그림인데 구스타프 모로라는 19세기 시인 화가입니다. 신비주의를 신봉했던 그리고 신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시인이고 그래서 굉장히 몽환적이면서 신비적인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연도를 내가 안 찾아놨군요. 1826년에서 1898년 사이 살았던 시인 화가입니다. 색깔도 색감도 아주 이쁘고 이게 이제 시인들의 악기였던 리라 악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눈을 감고 있죠. 무사 여신이 날개를 달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는 그 헤시오도스의 바로 이 무사 여신의 영감을 받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서 얘기를 가져옵니다. 맨 처음에 뭐 성경을 보면 태초에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이 있었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이군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다가 신의 의지에 의해서 세상이 생기죠.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식의 이제 창조론입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 아니 그건 아니고 엑스 니힐로 크리아치오라고 그럽니다. 지금 뭐 필기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말로 합시다. 엑스 니힐로 크리아치오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기독교 신은 처음부터 있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신만 있다가 나머지를 신의 뜻으로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 그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신이 없고 카오스가 있습니다. 혼돈이라고 많이 번역하지만 원래 카오스는 이제 하품하다 말하는 이런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품하다로 입을 쫙 벌리면 입 안에 그 벌어진 그 검은 컴컴한 그 안 그거를 카오스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체이즘 영어의 체이즘이라는 말인데 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에 벌어지면 생긴 틈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추상적인 생각을 구상적인 표현을 들어서 표현한 거죠. 하품에서 벌어진 입. 넓고 넓은 허공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다. 뭐 농작물이 자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땅은 땅인데 아직 땅으로서 제대로 성질을 못 갖추고 있고 어떤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공허하고 흑암 컴컴한 것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옛날식 표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컴컴함이 아주 짙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카오스도 처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아와 에로스가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카오스가 먼저 있었고 카오스로부터 가이아와 에로스가
분화돼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혼돈에서 질서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신화이고 우주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와 우주론은 되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가이아는 땅이라는 말이고 에로스는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이제 사랑, 뭐 욕정, 욕구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인, 좀 더 구체적인 게 생긴 거지. 카오스보다는 좀 나은 땅과 어떤 욕구. 그래서 카오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우주의 최초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것들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우리의 사고를 거꾸로 돌려봐도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봤을 때 도저히 없애기 쉽지 않은 것, 생각상으로라도 그런 걸 만나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죠. 여기 강의실에 있는 것, 여기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렸을 때 뭐가 남을까요? 텅 비겠죠. 텅 빈 게 남겠죠. 그게 카오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최초의 원초적 공간인데 그게 원초적 공간이다 보니까, 근데 공간만 있으면, 공간은 뭐 어떤 사물이 있을 자리죠. 어떤 사물이 있을 자리인데 그 자리만 있으면 되겠어요? 거기에 뭐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생기려면 뭐 생길 건덕지가 있어야지. 어쨌든 뭐가 있든 간에 뭐 이게 손에 잡힐 수 있는 어떤 뭐 그걸 새롭게 만들어질 걸 이루고 있는 뭐랄까요? 물질이죠. 그 가이아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흙. 어릴 때 흙장난 하고 모래 쌓아놓고 막 성도 쌓고 그러잖아요. 모래 갖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다루기 제일 좋은, 쉬운 재료. 이게 가이아. 흙이죠. 원초적 진료라고 되면, 진료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에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료 옛날 일본식 번역으로 그러는데 금방 잘 없어지질 않네요. 그 다음에 에로스. 자, 흙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 모양을 만들고 자동차 모양을 만들어 갑시다. 근데 그 모래를 가지고, 마른 모래를 가지고 만들면 안 되죠. 모래를 갖고 만들면 물이라도 좀 뿌려갖고 축축하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좀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형태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형태를 유지하기에는 힘, 접착력, 그게 이제 결합의 원리로서의 에로스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사람들이 생각해낸 얘기예요. 신이 한 얘기 아니고, 신이 나중에 알려준 얘기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얘기인데, 옛날 사람들이 우주의 최초에 대해서 상상했을 때 물질들을 결합시키는 힘, 물질이란 말도 잘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가이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가이아를 결합시키는 힘, 그게 뭘까? 접착제? 접착이란 말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막 사람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에로스.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끌어당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합의 원리. 그래서 최초에 카오스로부터 가이아, 흙, 그 다음에 에로스, 욕구, 사랑, 결합의 원리. 이거 세 가지가 나왔다 이거죠. 공간, 물질, 그러니까 공간 재료, 그 다음에 결합 원리.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돼서 타르타로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타르타로스는 시면, 그러니까 밑에 절벽처럼 구덩이 같은 건데 끝을 모르는 구덩이이죠. 타르타로스는 아주 가끔만 신화상으로 등장하는 건데, 이 타르타로스가 나중에 가이아와 결합해서 튀포에오스 또는 튀폰, 발음이 조금 다른 거예요. 튀폰이란 괴물, 뱀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신들의 전쟁 얘기할 때 소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체크는 카오스, 가이아, 에로스 플러스 타르타로스. 자, 이거는 러시아의 화가 이반 이반 아이바조프스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1841년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의 관점에서 의거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컴컴한 바다 같고 컴컴한 구름이 있고 아까 이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있으라면 하늘이 있고 물이 있으라면 물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신이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사실은 가시화 시킨 거죠. 그림으로서. 근데 재밌는 거는 쭉 올라가 보시면 여기 환하게 비치는데 여기 어슴풀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얼굴은 안 나타나지만 여기 손도 있고 옷도 입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상반신, 머리. 여기 이제 신의 모습이 찬란한 빛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죠.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기독교에서도 뭐 당신의 모습을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 뭐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리스 신화에서도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죠. 알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그림 성화들 많이 그리고 조각상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마호메 교에서는 그리지 않죠. 신의 모습을 그리면 안 된다고, 불경하다고 생각해요. 신은 그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마호메 교도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신이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아이디어, 이걸 신인 동형설이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이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설, 신인 동형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도 그렇지만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고 그리스 신화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구체화된 캐릭터를 가지고 신들이 등장한다는 것. 근데 아직까지 여기 나오는 신적 존재들은 별로 그렇진 않죠. 뭐 신 같지도 않고 사실은 무슨 물리학 같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카오스의 자식들 얘기를 합니다. 일단 카오스가 있고 거기서 분화돼서 이제 가이아와 에로스가 나오고 타르타로스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카오스가 또 따로 자식들을 낳습니다. 카오스가 낳는 이 혼돈의 자식들 또는 뭐 공허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그리스 로마처럼 어떤 사건들이 잘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건들의 배경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어울리게 그 자식들도 이제 닉스는 이제 밤이라는 말이고요. 그리스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닉스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도 유러피언 어종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를 이어받은 로마도 같은 인도 유러피언 어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어원적으로 좀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닉스는 그리스어고 녹스는 라틴어입니다. 닉스 녹스 비슷하죠. 녹스 녹턴 아시죠? 쇼팽의 야상곡 녹턴. 밤에 연인들에게 쳐주는 노래인가요? 하여튼 피아노 곡이다 녹턴. 녹턴도 이제 불어죠. 목불어. 그러니까 불어는 또 라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 닉스와 에레보스는 어둠이란 뜻입니다. 밤과 어둠은 뭐 같이 동반되는 거지만 밤이면 어둡죠. 근데 같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닉스와 에레보스가 결합하여 아이테르가 나옵니다. 근데 카오스에서 에로스와 가이아가 나오는 거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성생식이죠. 근데 카오스가 닉스를 낳고 에레보스를 낳았단 말이죠. 그죠? 그때도 무성생식이에요. 근데 닉스와 에레보스는 결합합니다. 그래서 아이테를 낳아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합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이테르는 창공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제 높은 곳에 있는 공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테르가 나중에 헤테르가 돼요. 에테르가 되는데, 에테르는 뭐 제호 원소라는 의미로도 썼고, 예전엔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라고 물리학에서도 사용했던, 광학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만, 하여튼 아이테르. 그래서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아이테르는 창공, 높은 하늘, 푸른 하늘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헤메라, 밤과 어둠이 결합해서 낮을 낳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뭔가 좀 의미심장해 보이죠. 밤이 지나면 어둠이 오고, 근데 낮이 지나면 또 밤이 오잖아요. 순환되는데 처음이니까 우리가 뭐 닭과 달걀 중에서 뭐가 먼저냐, 뭐 이런 질문 같은 겁니다. 근데 혼돈에서 질서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닭과 달걀도 그 관점에서 보면 닭이 나중인 거죠. 달걀은 아직 혼돈이고 질서가 덜 잡힌 거고, 그것이 성숙해서 질서가 잡히면 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틀이 잡히고 규정이 잡히는 쪽으로 간다고, 발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밤에서 어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오스 이후의 자식들은 에로스 영향력 증대로 결합한다 얘기가 있고요. 어두운 존재가 밝은 존재를 낳는다, 혼돈의 질서로, 이런 관점이 있다는 얘기고, 닉스가 이제 또 자식들을 낳는데, 헤스페리데스는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 신화에 나올 텐데, 세상의 끝, 동서남북의 끝 중에 서쪽이든가요? 그쪽에서 그 헤라의 황금 사과를 지키는 존재로 나옵니다. 여신들이에요. 그다음에 모이라, 운명의 여신들, 이들도 여신들이죠. 에리스, 질투의 신, 질투의 신도, 그러니까 모이라는 운명이라는 뜻이고 에리스는 질투라는 뜻입니다. 헤스페리데스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일상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운명의 여신들이고 에리스, 불화의 여신입니다. 헤스페리데스는 나중에 이제 잠깐 나오는 거고, 운명의 여신, 뭐 인간의 삶에서 운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운명의 여신은 세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 클로토는 실을 잡는다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모에서 이렇게 실을 하나로 하나로 뽑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라케시스는 이렇게 묶는 거예요. 몫을 나누다라는 데서 온 거고, 아트로포스는 이제 그걸 끊어냅니다. 그래서 실을 잡고, 그러니까 양모에서 실뭉치를 만들고 그걸 자로 재고 그걸 끊어낸다. 그러니까 운명의 재료들. 그러니까 결국 운명이라는 게 인간의 경우에 보면 수명이잖아요. 운명을 다하다 이런 거잖아요. 죽으면 운명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을 뽑아서 요만큼 70년 산다. 그래서 70년에서 딱 끊어냅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정해지면. 그런 세 명의 여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에리스는 불화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이 나중에 이제 트로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여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화의 여신이, 불화가 있으면 뭐가 전쟁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살인이 있는 거죠. 이 자식들을 낳습니다. 이 부정적 개념들인 거죠. 닉스보다는 그래도 좀 구체적이긴 한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잡히시겠지만, 이런 그 신들의 계보의 초창기에서는 아직 의인화가 덜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는 게 덜 돼 있고, 그 최초의 어떤 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상적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어들을 이용해서 이런 추상적 개념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다시 두 번째 모로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구스타프 모로 1880년 작품이에요. 밤의 여신 닉스. 굉장히 우아한 여신의 모습을 하고 있죠. 빛인가요? 별인가요? 닉스 밤의 여신이고, 자, 이게 이제 세 명의 운명의 여신. 가운데는 이제 노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을 잡고 나누고 끊고 하는 요 세 명의 운명의 여신인데, 이건 요한 고트프리드 샤도우라는 조각가인데, 이게 이제 석상, 이게 뭐라 할까나요? 관을 장식하고 있는 조각입니다. 이건 무슨 귀족의 관이죠. 그래서 뭐 알렉산드로 폰데오 마르크라는 사람의 관 뚜껑 위의 장식입니다. 이 작품은 1789년 작품이죠. 근데 고전적인 조각 형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실을 방추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내는 지점이고, 여기 가면 실을 길게 늘여서 재는 것 같고, 아마 이 여인이 끊는 아트로포스인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또 다른 그림. 여기 똑같은 방추를 갖고 있고, 여기서 실을 뽑아내서 여기 이제 실을 끊어내는 장면이 있죠. 여기 이 부분이 노파로 돼서 여기도.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기울리오 로마노라는 사람이 밑그림을 그리고 조르지오 기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동판하니까 동판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1558년 작품. 굉장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죠, 작품이. 지금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지만, 사실은 뭐 42분 정도 됐기 때문에 짧진 않은데, 좀 이번 학기에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50분 정도를 채우려고 합니다만, 요거는 너무 중간에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